우리는 속궁합이 안 맞아. 살이 쪘네, 뚱뚱하네, 못생겼네, 뱃살이 접히네. 야, 네 쥐꼬리만한 월급 가지고 네가 벌어오면 얼마나 벌어온다고. 너 버는 걸로 내가 뭐 얼마나 쓴 줄이나 알아? 이혼이 참 쉬운 세상이에요. 이혼하면 흉이 아니야 라든지 이제는 이혼이 너무너무 손쉬워졌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혼은 예전에도 흉은 아니었어요. 지금도 흉이 아닌 게 맞고요. 하지만 이혼은 고통이 따르죠. 이혼이 스트레스 수치 중에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부모의 이혼도 스트레스 수치의 4위, 5위에 머물고 있고, 그러니 이혼이라는 건 온 가족의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아시아에서도 손꼽힐 만큼 높다고 해요. 대부분 이제 성격 차이라고들 얘기하시는데, 성적 차이가 성격 차이를 부른다. 그리고 성격 차이가 성적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성격 차이로 이혼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진짜로 이혼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섹스리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성격 차이가 불러오는 파장이 어떤 거냐면, 성적으로 차이를 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속궁합이 따로 있고 겉궁합이 있다. 그래서 겉궁합은 성격이고 속궁합은 성적인 관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성격 차이가 나면은 일단 이 사람하고 말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말을 안 하면 관계를 맺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 관계를 갖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말은 더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서로 말을 안 하는 가운데는 되게 예민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예민함이 작은 문제를 크게 확대시켜요. 별거 아닌 말에도 굉장히 흥분하게 되고, 과도하게 신경질을 내게 되거나 큰 의미로 받아들여요. 나쁜 의미로 해석하게 만들죠. 이런 것들이 섹스리스를 불러오고, 섹스리스는 더 큰 성격 차이를 불러오고, 더 큰 성격 차이는 우리는 속궁합이 안 맞아, 여기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부도 있죠. 우린 속궁합은 되게 잘 맞아, 근데 성격이 너무 안 맞아. 이런 부부들도 있어요. 이런 부부들은 성격이 안 맞는다고 투닥투닥 거리면서도 관계를 갖을 수 있는 거는 소통을 하기 때문이에요. 투닥거리지만 소통을 해요. 밉다는 말도 하고 좋다는 말도 하고 싫다는 말도 하고 서로 대화를 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성격 차이가 성적 차이를 불러오고, 성적 차이가 성격 차이를 불러오는 거는, 속궁합이 잘 맞는 부부도 이게 잘 맞다가도 서로 말을 안 하게 되면 이 잘 맞는 걸 안 하게 돼요. 결국은 성격 차이가 성적 차이를 불러오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의미는 섹스리스, 또 거기에 따라오는 외도, 이런 것들로 많은 이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게 보이게 되네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 혹은 연애 때 이런 낌새가 보이면 도망쳐야 한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얘기할 때 좀 성실함을 먼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성실하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가장으로서 서야 되는 남편, 요즘 같은 시절에 맞벌이가 안 되면 살기 힘든 세상,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진 남자라고 하더라도 아내가 같이 돈을 벌지 않으면 부유해지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일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리 그래도 여자는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는 중간에 잠깐 쉬어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남자를 선택할 때 성실함이 없는 남자는 일단 아웃이에요. 회사를 한 2달 다니고 그만두고, 3달 다니고 그만두고, 진짜 길게 벌쳐야 1년이고,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그 패턴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결혼해서도 경제적으로 절대 독립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어떠냐면, 처음엔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이렇게 직장을 안 다니고 그만두고 안 다니고 그만두고 이런 사람은 아내가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져요. 존경심이 없어지면 그 남편이 미워져요. 미워지면 관계를 갖기 싫어져요. 뭐 앞뒤 다 잘라먹고 섹스리스로 가긴 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 그 사이가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실하지 못한 남자는 피해라 라고 얘기해주고 싶고, 또 제가 상담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 현장에서 보는 사람 중에 가장 최악의 케이스는, 성실함을 근본으로 하되 성실함이 있다고 해도 가장 피해야 되는 대상은 예민한 사람,
가장 부부 사이를 힘들게 만드는 배우자는 예민한 사람이에요. 이 예민함이 숨 쉬는 거 하나까지도 체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상담 사례 중에 어떤 남편이 설거지를 하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설거지를 한 거에 대한 감사는 없고 설거지를 하면서 한숨을 쉬었다는 이유로 그날 밤새도록 싸웠다는 부부가 있거든요. 아내가 네가 설거지 정도 해주면서 나한테 한숨을 쉬어? 그러니까 이게 설거지를 해주기 싫어서 한숨을 쉰 게 아니라 몸이 힘들다 보니까 일하고 들어와서 설거지를 또 하다 보니까 아내에 대한 마음을 떠나서 지금 내가 너무 힘드니까 몸이 힘들 때 숨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니까 굉장히 나쁜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 정도의 예민함은 부부관계를 해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민한 사람, 성실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 욱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 다혈질이라고 얘기하죠. 뭐 대부분 뭐 O형이 다혈질이야, 뭐 B형도 다혈질이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건 다혈질이라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고 분노 조절 장애에 가까운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아까 얘기한 제 예민함하고 연결이 돼요. 가장 취약한 건 예민함이고 거기에 따라오는 분노가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작은 문제들, 소음이라든지 또는 거슬림, 뭐 부딪힘, 그러니까 작은 사회적인 어떤 일상생활에서의 이슈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또 이 예민함을 갖춘 사람들의 특징은 부정적이에요. 매우 부정적이어서 이 예민하다는 거는 방어막이 굉장히 세다는 얘기예요. 방어 기제가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인데 이 방어 기제가 강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예민한데 그걸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예민하다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무조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적으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부모하고의 관계 뭐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예민함이 극도로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배우자를 힘들게 한다라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의 빚이나 돈 쓰는 습관을 어디까지 확인하고 합쳐야 할까요? 되도록이면 전체적으로 다 확인하고 결혼하는 게 좋죠. 서로 소비 습관이 맞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근데 지나치게 사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피하고 싶잖아요, 누구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상담하는 중에 누가 남편이 아내한테 야, 물욕을 없애라 라는 조건을 내세웠다는 얘기 제가 듣고서 한참 웃었는데 두 분 다 귀여워서 아내가 순수하던 시절에 아내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주 아기 때 20살 때 21살 2살 때 그때는 어떤 물건에 대한 욕심이 많거나 돈 욕심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한참 아무것도 모를 때라 부모님 보호 아래 있고 용돈 받으면서 쓰고 그게 부족하던 부족하지 않던 그 전체적으로 그거 소비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진 않거든요. 나이가 30이 넘어버리고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물건을 보는 수준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르는 브랜드를 다 알게 되고 명품도 눈에 띄게 되고 하다 보면 그런 거에 대한 무력이 조금씩 생기는 거죠. 소비 습관은 분명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너 통장 깔아, 카드 내역 깔아 이러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걸 깔아올 때 기분 나쁠 수 있어서 그 결혼이 깨질까봐 무섭기도 하고 관계가 깨질까봐 두렵잖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카드를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소비하는지 정도는 보고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이 소비가 무분별하고 너무 지나치게 생각을 안 하고 쓴다 했을 때는 결혼은 아직 할 때가 아니라고 봐도 무관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주식 투자를 하는 줄 알았는데 주식 투자로 무분별하게 선물 옵션 이런 거를 해갖고 선물 옵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도박이거든요. 진짜 도박이에요.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저는 잘 모르지만 이건 굉장히 도박인데 왜 오징어 게임 보면은 거기 오징어 게임 시즌 1에서 선물 옵션으로 선물로 주식 해가지고 망해서 들어온 주인공이 있잖아요. 조연이 나중에 맨 마지막에 2위로 죽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위험한 주식인데 그거를 하는 사람은 저는 피했으면 좋겠고요. 전문 직업이 아닌 이상 일반인이 해갖고 돈 벌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안 하는 사람이면 좋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주식을 선물 옵션을 하는 바람에 결혼을 했더니 빚이 3억 4억이 있던 신혼부부가 있어서 그 부부는 결혼한 지 6개월 안 돼서 이혼을 했어요. 빚이 4, 5억이 있는 걸 주식을 해가지고 선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처럼 도박을 한다거나 무분별하게 소비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반드시 확인하고 결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활비를 정확히 반반 내서 쓰다가 보면은 서운함이 생길 수도 있는데 네네네. 이런 것 때문에 치사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사해지지 않는다. 반반. 저는 반반 결혼이 그닥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긴 하는데 결혼해서까지 너무 반반 하는 부부들은 사이가 좁혀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부부가 결혼하면 이제 공동 재산이 되잖아요. 제가 일례로 반반 이제 생활비를 쓰고 용돈을 30만 원씩 쓰는데 아내 생리대는 네가 사라. 그러니까 공동 생활비에서 생리대를 사줄 수 없다고 한 남편이 있어서 이혼한 케이스가 제가 하나 본 적이 있고요. 실제 제 사례 중에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아이 낳는데 시험관 비용이 드니 한 10년을 살았는데 아이를 한 5년째 돼서 갖게 돼서 시험관을 했는데 시험관 비용도 반. 아기를 낳고 나니 아기 먹는 거부터 학원 보내는 비용, 태권도 비용이 10만 원이 나오면 딱 5만 원만 주는 남편 때문에 이혼한 케이스도 있어요. 이렇게 살면 정이 쌓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반반 이 문제로 하는 것보다는 돈은 다 합쳐놓고 어느 정도의 서로 쓸 수 있는 용돈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공동생활비로 쓰면서 저축을 먼저 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해 가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돈이 모이거든요. 너 5만 원 쓰고 나 5만 원 쓰고 나 5천 원 쓰고 너 5천 원 쓰고 이렇게 살아가면 절대 끝까지 회로할 수는 없어요. 세퍼언니 TV를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세퍼언니 리어브에서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여기서는 세퍼언니 저 한재원과 직접 대화를 나누실 수 있고요. 결혼 생활의 모든 문제, 외도 문제, 시댁 문제, 성격 차이, 그리고 경제 문제까지 모든 문제를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마음고생하시는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가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내뱉은 말이 평생 상처가 되기도 하는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을까요? 내가 너 이 말 했기 때문에 이 말 했던 것 때문에 나 너랑 이혼하기로 했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 남자들한테는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돼요. 여자한테도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이 양쪽의 자존심이 어떻게 다르냐, 양쪽 다 가족을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는 맞고요. 그거는 뭐 불문율이고, 또 하나는 남자에게 능력에 대한 어떤 가치를 폄하하는 말. 야, 네 쥐꼬리만한 월급 가지고 네가 벌어오면 얼마나 벌어온다고, 너 버는 걸로 내가 뭐 얼마나 쓴 줄이나 알아? 라든지, 다른 집 남편들은 때 되면은 샤넬백 사주고 에르메스백 사주고 이런다더라, 이런 얘기들 남자들 평생 가지고 가거든요. 여자들 임신했을 때 섭섭한 거 끝까지 가져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살이 쪘네, 뚱뚱하네, 못생겼네, 뱃살이 접히네, 이런 외모 비하 발언, 이런 것들은 서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는 장모님 닮아가지고 못됐다느니, 니네 엄마가 어떻다느니, 이런 말들, 그런 말들은 평생 가슴에 담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은 좀 삼가하시는 걸 좀 권하고 싶으네요. 흔히들 인간은 후회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음흠. 대표님이 보셨을 때 이혼을 네. 선택한 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지점은 어떤 가요? 남자랑 여자랑 좀 달라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외도를 했어요. 상간자한테 갔어요. 아니면 이혼을 했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내 남편이 버는 돈을 다 나한테 주는 사람은 내 남편밖에 없거든요. 재혼해서 가거나 이러면 그런 남자들이 없고, 상간자들은 절대 그러지 않고요. 이혼하고 나서 경제적으로 곤란이 왔을 때 이혼을 후회하고요. 남자들은 또 달라요. 남자들은 여자가 만나지지 않을 때, 여자를 만났는데 내 와이프보다 음식을 못하거나 음식을 잘 차려주지 않을 때, 밥 먹는 거에 굉장히 중요하게 목숨을 거는 게 남자들이기 때문에 이럴 때 후회해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의 지점이 좀 다르긴 하죠. 하지만 이혼하고 나면은 후회하는 지점들은 한 번씩 온다라는 거죠. 뭔가 미련이라기보다 내 삶에 불편함이 왔을 때 후회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선택이기도 한데 그것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선택이라면 저도 반대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화가 나서 이혼을 하시거나 감정 기복에 의해서 결정하신 이혼이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거둬내시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반드시 부부 사이에 아직은 남아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느끼신다면 빠르게 전문가를 만나셔서 부부 상담을 받으시고 이혼이 아닌 화합의 길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